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뭐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중대한 이슈가 아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제 주요 기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고, 미국은 또 여기 보시면은 7월 18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통합을 위한 CFTC의 회의, 우리는 보통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 하도 나와서 이제 앞장서서 언급을 하니까 증권거래위원회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CF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채굴 포우코인에 관련해서는 저는 더 SEC보다 더 중요한 입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회의가 왜 갑자기 발생이 됐을까? 속보로. 네? 그래서 CFTC와 SEC가 같이 공조를 해서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빼내지 않을까, 저희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뭐 SEC만 이제 중심축에 두고 온갖 미디어는 그렇게 언급을 하지만 사실은 CFTC의 중요성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가상자산 규제안에 관해서 뭐 회의가 있을 거고, 그리고 14일인가 권도영이 재판이 있고, 또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3국의 연합회의가 또 향후에 있고, 또 하나는 나토, 나토 회의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나토 회의는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하고 또 그래서 중요한 일들이 이번 주에 엄청 많이 있어요. 어쨌건 변곡점에 들어서고 이제 지루한 장세는 끝나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루나 클래식에 관한 얘기인데, 바이낸스 11번째 뭐 루나 클래식 소각 26억 5천만 개의 토큰 소각,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코인을 하도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소각을 하죠. 참고로 이제 BNB도 소각을 해요. BNB도 소각을 하고, WRX 코인은 소각을 안 한 지 꽤 됐어요. 이거는 바이낸스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소각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WRX 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 바이낸스의 의도가 있겠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뭐 어느 시점이 있겠죠. 그때까지는 호재거리는 던지지 않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자, 루나 클래식도 FTX 2.0이 이제 구동되고, 뭐 여러 권도영에 관한 권도영의 뭐 테라 루나 사태가 벌어졌던 거, 그것도 이제 증권성 시비죠. 그 시시비비도 가려지면서 이 친구의 아마 어떤 재조명도 되지 않을까,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나스닥과 CBOE 비트코인 현물 ETF 재신청 계획, SEC 이거 7월 1일 날 얼마 전에 나온 뉴스죠. SEC 요구 맞춰 신청서 업데이트. 그래서 재신청을 했죠. 여기 이거 시카고 옵션 거래소거든요. 이거는 CME는 상품 선물이고, 근데 여기 보면 CBOE 옵션이죠. 나스닥과 CBOE 이게 어떻게 관련돼 있냐면, DCG 그룹의 핵심 이사인 글렌 허친스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버트 파이낸셜하고 CBOE랑 CM이랑 또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이분이 예전에 이제 회장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종합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물론 DCG 홈페이지에서 지금 그거를 다 가려버린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거를 보고 누리꾼들, 대중들의 시각은 썩 좋지 않죠. 근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중의 시각으로 모든 거를 해석을 하면 뒤통수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이 자웅동체로 이들은 다 인과관계가 있고, 나스닥과 CBOE,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자산운용사들을 대신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 나스닥과 CBOE가 왜 같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게 DCG 베리실부터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자, 사실은 여기 이제 실마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이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와 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일부분의 오너이다라고까지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막상 찾아보면 2015년 10월 29일 날 나스닥에 매각한 지 일주일 후 세컨드 마켓 설립자는 블록체인 벤처를 위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이 세컨드 마켓에
일명 이제 DCG, 여기 블록체인 벤처 그룹이 사실은 이 DCG를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2015년 10월 29일 날. 나스닥은 자본주의의 꽃이 이제 주식 시장이잖아요. 나스닥이 과연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어떤 입지입니까? 나스닥과 DCG가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글렌 허친스란 분하고 인연이 되게 깊었었어요. 그래서 뭐 이 구체적인 사항이 이제 구글링 하시면 이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베리 실버트가 이제 2015년부터 여기 서클사 아시죠?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빼내는 곳, 그리고 코인베이스, 자, 그리고 리플사 이렇게 이제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클사는 매트릭스 포트라는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파생 상품 플랫폼이 있거든요. 가상자산. 이제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우지안이 또 여기 대표입니다. 자, 요게 또 파트너십이고, 블랙록은 서클사와 또 파트너십이고, 자, 영래포에 관해서 채권에 관해서 이제 서클이 또 개입이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대충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나스닥의 이제 홍콩 SFC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을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 친구들은 선제적으로 SPOT, 스팟 ETF로 승인이 반드시 됩니다. 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당신은 왜 그걸 확신하냐? 이거는 나스닥만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의 인덱스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EDXM이라고 하는 월가의 금융연합이 만들어낸 EDXM에도 요 4개 코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다못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매트릭스 포트에도 이 기본적인 4개 코인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된 코인들이요. 그래서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시세 상승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도 단기적인 장난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세력들이 뭔가 시그널을 좀 대중들한테 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라고 내가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목표점을 그냥 여기까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쨌건 나스닥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제 눈여겨보고 있고, 제가 가장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눈여겨봤던 코인들이 짜잘짜잘한 뭐 다른 코인들도 있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요 코인들입니다. 예. 여기서 이더리움은 채굴에서 빠졌죠. 포에서 이제 포스로 변형됐죠. 그리고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안트마이너 L7 이게 그 현물이 이제 세일에 들어가요. 이게 채굴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라이트코인은 아마 밤감기가 8월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도지코인을 동시에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채굴기를 빼내는 이유가 과연 비트메인에서 왜 빼낼까? 보통 이제 채굴기를 출시하면 그때서부터 막 상승이 온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채굴기를 출시하면 장기적인 프레임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채굴기를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GPU 채굴기는 GPU 시스템은 거의 하락세고 A식 채굴이 채굴 쪽에서는 대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트레이더들이 기관 투자가들 유동성을 주입하고 넣고 빼고 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선 게 사실은 이 채굴 세력들이 조금 더 전체 그림을 잘 봐요. 특히나 이제 비트메인 막 이런 데가 이제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G7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G7 국가 중에 이제 한 국가가 프랑스죠. 프랑스 폭동 속에 45,000명의 경찰과 장갑차 배치. 국가가 뭐 혼돈에 빠져서 뭐 별의 별일이 다 있었다 뭐 요런 얘기들이 이제 외신에 얼마 전에 아마 살짝 나왔다가 쏙 들어갔을 거예요. 이민자들 뭐 문제가 불거져서 그래서 이게 스위스와 제가 아는 걸로는 벨기에 쪽으로 이제 확산됐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연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연금은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데 지급 시기는 늦춰놓고 이건 이민자뿐만 아니라 프랑스 시민들도 아마 지금 되게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초가 되고 미디어는 이민자 문제를 거기다 이제 붙인 건데 사실은 전체적인 이데올로기 자체가 G7 국가들은 점점 먹고 살기 힘든 중산층이 하락층으로 점점 들어가는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바로 시발점이 이걸로 우리한테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슈거리가 아니었나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뭔가 이슈를 말씀드릴 때 저는 오늘 뭐 중국 지표가 안 나왔습니다. 중국이 망합니다. 미국 뭐 테슬라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뭐 일주일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 아시겠지만 대개 10년, 20년 장기 프레임을 보고 항상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도 세계 4대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 어릴 때부터 이제 좀 유명했었거든요. 맥킨지가 사실은. 참고로 제가 아는 걸로는 테라 재단을 설립했던 신현성이가 여기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맥킨지. 자, 2030년 전 세계 중상위 소득 가구의 대륙별 비율 아시아 48%에서 57%, 유럽은 24에서 18%. 지금 현재 2023년이죠. 2030년이면 아직까지 7년이 남았네요. 중산층이 24에서 18, 북미, 미국과 캐나다 12에서 9%. 이렇게 줄어든다는 의미는 지역 자체가 국가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에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이런 데 비해서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라든가 이거는 아마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202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쭉 보면은 아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대중들이 느낄 정도의 아마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어쨌건 요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들은 달러화를 중심에 두고 8월달 공동통화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을 하겠죠. 그게 스위프트 2.0하고 저희 이제 관련돼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디어에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G7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유동성을 풀면 그게 해답이 될까요? 근본적으로 에너지의 인프라, 지하자원의 인프라가 원래 유럽에서 북미 쪽에서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차지하는 이제 GDP 퍼센트 비중이죠. 백분율로 따졌을 때 이거는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여기 IMF에서 이 데이터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을 한 거죠. 일정 선까지 해서 브릭스가 G7을 넘어섭니다. 근데 왜 2030년까지 IMF는 이렇게 될 거라고 왜 확신해서 이런 걸 발표를 했을까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세요. 한번. 이대로 흘러가면 이 사람들은 탈달러를 외치죠. 공동통화를 8월 달에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달러는 당연히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역거래도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무역거래가 끊어지면 달러는 미국 내에서 유통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양상.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달러가 빠진 자리에 다른 것들이 이제 채워 나가기 시작하겠죠. 경제 성장률이 늘어나니까 통화 발행량도 당연히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고 이 그림이 저는 엘리트란 사람들,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동통화뿐만 아니라 스위프트 2.0 체제에서 움직이는 공동통화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코인들이 빈 공간을 메꾸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3년 말 아직 말은 아니죠. 이전에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슥 지나갔는데 뭐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죠. 일단 8월달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고 바이낸스가 코인 목록에서 버크를 채우는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이 위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지캐시, 모네로, 뭐 기타 등등 뭐 이탈리아라든가 몇몇 개 이제 국가에서 이거 상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을 번복을 했죠. 이 말을 자꾸 하겠다, 안 하겠다 했던 이유가 과연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인 시장은 하도 이제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고 단편적으로 해석해서 누군가는 또 얘기를 하겠죠. 이거 결국엔 끝납니다. 근데 한다 안 한다 해서 자꾸 번복하고 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예, 자꾸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예, 분명히 막판에 지캐시가 됐건 호라이젠이 됐건 전 통수를 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복이 있든 없든 그것도 뭐 개인의 그거니까 제가 뭐라고. 그리고 랍 비글리온이 얼마 전이죠. 예, 제가 날짜는 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상장에 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조만간 다가오는 2달 내에 2달 동안 연속해서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로드맵상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호라이젠 역사상 그 2개가 이제 진행이 돼요. 익명성의 중심에 돼 있는 메인 체인에서 그 사이드 체인으로 익명성 기술을 뺍니다. 그래서 익명성이라는 어떤 그 프레임에서 호라이젠은 벗어나요. 그러면 한국이나 아니면 뭐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좀 약간 좀 밴시키는 그런 국가에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아마 한국에도 아마 상장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건 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고 또 문 열수록 손에 빚만 늘어 자영업자 40%는 3년 내에 폐업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코비드 시즌 1이 잠시 동안 끝났어.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숨통이 트인 건 사실이야. 근데 코로나 시즌 동안 1차적으로 이분들이 대출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잠시 풀렸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중요한 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매출액은 예전보다 못하고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순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영업자 3년 내. 왜냐면 이 앞으로 3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이익률은 감소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코로나 시즌2까지 만약에 여기다가 한 방 더 치면 이거보다 자영업자 40%가 아니라 더 많은 비율로 3년 내가 아니라 더 빠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코인 투자를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대중들은 업비트 창에 나와 있는 시세만 보고 그냥 여기에 가치 평가를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아시잖아요. 순식간이에요. 코인 올려놓는 것도 순식간이고 빼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지금 연연해 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킴닷컴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미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미국인들이 그들의 나라가 부패한 정치인들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뭐 사실은 그래요. 미국을 좀 약간 적대시해요. 사이가 썩 안 좋았고 사실은 유명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왜 이 얘기를 할까? 그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 왜 미국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할까? 아시겠지만 G7 국가들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는 내전역에 아작이 났고 프랑스도 썩 녹록치 많지 않은 현재 상황. 독일도 점점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고 아직까지 미국은 뭐 몇몇 개 주식이 전체 시총을 이끌면서 그런 시그널이 안 보이지만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서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거고 사회의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나라는 총기 소지에 관해서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기 전에 총기 규제가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1년, 2년 안에 벌어지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5년 이내에 총기 규제가 들어가서 대중들한테 총기를 뺏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G7의 저성장, 중산층의 파괴와
하층민으로의 전락이 오히려 동아시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오히려 이 G7이라는 거죠. 우리 패러다임에 저 어릴 때부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뭐 스위스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다 이러면 막 샹송 듣고 막 그런 막 이상향이 있잖아요. 미국이다 이러면 뭐 아메리칸들이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돈을 풀면 그게 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미국은 부채가 머리 꼭대기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인하를 해도 예전보다 가파르게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만의 해석이긴 하지만 어쨌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힘드신 구간인 건 분명하지만 조만간에 아마 변곡점이 발생을 할 거고 조금씩 이제 규제안에 관해서 명확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많은 일들이 아마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누가 떠드는 거 그런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혼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도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자, 다 각자 그냥 복이죠. 뭐 자기 돈복도 뭐 그렇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